안녕하십니까. 결혼 이동입니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정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이 반드시 실전에 출제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미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다루는 문제들이 꼭 실전에 출제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틀린 파트를 문제를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을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한다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에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동산 복합 개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1번은 많이 다뤘던 거 아닙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무형적 측면인 기술적 개념과 유형적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 개념 등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 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1번에 기술적 개념이 유형이죠. 기술적 측면이 이게 유형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경제적 측면, 이게 무형 측면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은 주로 가치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물건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죠.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 별로 특별히 체크할 건 없습니다. 다음에 4번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이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얘기할 때고요.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쓰는 말이고요. 복합 개념 부동산은 부동산을 볼 때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쓰는 말이죠. 다음에 그 5번의 정착물 개념은 별다른 거 없고요. 체크할 거 없습니다.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은 파트죠. 이런 부분을 틀린다고 해서 별로 신경 쓰지는 마십시오. 단독주택의 유형이 이제 다가구 주택이죠.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여러분들 이런 거 등기부 떼려면은 대법원 사이트에 갔을 때 이 단독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고요. 다만 이제 다세대와 다가구를 좀 구별은 하십시오. 다세대와 다가구는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등기부가 101호, 102호 각각이 등기부가 있고요. 얘는 단독주택으로서 등기부가 101호, 102호 건물이 101호, 102호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도 이거는 등기부가 하나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규모는 비슷합니다. 규모는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비슷한데 얘는 다세대는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다가구는 3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층이면은 이거는 반드시 다세대고요.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층이면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3층짜리 다세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다음 중 부동산 특성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자, 요거는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은 조금은 어렵다 그랬죠. 근데 1번에 부동성의 파생 현상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부동성과 부정성. 부동산의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 부동성 맞죠? 임장 활동은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이죠. 이거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2번은 부증성의 특성은 토지 시장이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을 유발하게 만든다. 이것도 옳은 편이죠.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이라는 얘기는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주로 등장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공급자들은 들락날락 거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이거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에 3번 영속성의 특성은 토지 수익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며 부동산 가격 재원칙 중 대체 원칙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된다. 자, 이게 틀렸죠. 영속성이라고 영속적, 효용 지속 기간이 긴 거죠. 이거는
대체 원칙보다는 예측의 원칙에 가깝습니다. 예측의 원칙이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은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토지에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개 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 등을 개별하여 부동산 간의 개별 요인의 비교 작업이 필요하게 한다. 그렇죠.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개별성에서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죠. 다음에 5번은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 다양성을 뒷받침해주는 특성이 되며 한정 가격 등의 개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이 병합 분할 가능성 하면서 제가 이런 도표를 드렸던 적 있죠. 자, 앞토지가 현재는 이렇습니다. 앞토지는 현재 이렇고 뒷토지가 맹지인데 앞토지 소유자한테 이만큼을 땅을 사서 병합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뒷토지는 병합이 되는 거, 앞토지는 분할이 되는 거죠. 이때 병합 분할을 하려고 할 때 요 토지 가격이 시장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적용될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 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 없지만 이 뒷사람한테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한정 가격 등의 개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론에서 기여의 원칙과 또 관련이 되죠. 기여의 원칙. 자, 이렇게 해서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됩니다. 4번은 워낙 주택 저량과 유량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량과 유량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틀린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고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죠. 자, 이렇게 일정 시점 기간인데 1번 지문은 저량 일정 시점 이게 맞아요. 짝이 맞습니다. 일단. 근데 2번 지문 보세요. 2번은 저량 기간이 나오고 있죠. 저량인데 기간이란 말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짝이 맞지 않습니다. 3번은요. 저량 수요량하고 또 일정 기간 나오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짝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은 유량 공급량 일정 기간. 이거 맞죠? 유량 공급량 일정 기간 이건 짝이 맞고요. 다음에 5번은 유량 공급량 일정 시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짝이 안 맞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유량 공급량 일정 5번도 짝이 안 맞고 저량 수요량 일정 기간 짝이 안 맞고 저량 증가한다. 2번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네요. 2번은. 2번은 저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된 주택보다 철거된 주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된 주택보다 철거된 주택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이 더 부족해지죠. 줄어들죠. 근데 저량이 증가했는데 내용이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아예 용어가 말이 안 되고요. 2번은 내용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짝이 맞는 게 지금 저량, 수요량 요거 하고요. 요거는 유량, 공급량 이렇게 돼 있나요? 유량, 공급량. 자, 근데 그 뒤에 있는 말들이 뭔가요? 저량, 수요량 하면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여기 보유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도 지금 4번도 보유하고자 하는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쪽에도 보유하고자 하는, 이쪽에도 보유하고자 하는인데 수요량이 보유하고자 하는 거겠어요? 공급량이 보유하고자 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수요량이죠. 이게 틀렸죠.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결국 1번밖에 갈 게 없죠. 자,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저량, 수요량 하면은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고요. 그럼 저량,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저량,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입니다. 존재하는 양. 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거 꼭 따로 기억을 하십시오. 저량, 수요량, 보유하고자 하는 양, 저량, 공급량, 존재하는 양, 이렇게. 다음에 5번은, 자, 이 5번도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는 워낙 강조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이거를 지금까지 했는데 수요공급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수요 감소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번은요? 1번에 주택의 대체재 가격 상승이에요. 자, 이 대체재 늘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대상재와 수요 변화 방향은 어떤 방향? 같은 방향이죠. 이게 같은 방향이다. 수요 증가예요. 수요 증가. 이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죠. 다음에 보완재 가격 하락이에요. 보완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하락이죠. 자, 대체재의 경우에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지만 보완재의 경우에는 보완재 가격 하락 방향하고 대상자 수요 변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것도 수요 증가예요. 다음에 3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합니다.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대출받기 쉬워지죠. 수요가 증가하죠. 다음에 주택의 대체재 수요입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서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이죠. 근데 4번에서는 대체재 수요가 감소입니다. 대체재 수요가 감소하면은 그 반대로 대상자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전부 수요가 증가죠. 5번이 정답이죠. 수요자들이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합니다.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면은 이러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6번은, 자, 이 6번도 맞춰야 됩니다. 이거 6번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탄력성이라 하더라도요, 아주 쉬운 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탄력성의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부과 시 임차인에게 조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보다 작게 한다. 자,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있다 할지라도 1번은 일단 패스하고요. 2번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두 재와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자,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게 대체재냐 보완재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0보다 작으면 보완재죠. 자, 이게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상재와 수요는 증가하고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대상재와 수요는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죠.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같은 부호여서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고요. 분모 분자 부호가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0보다 작게 돼서 보완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 뭐까지요? 소득 탄력성이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예요? 이건 정상재죠.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열등재죠. 자,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옳은 말이에요. 2번은 옳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의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므로 공급 곡선이 보다 가파르다. 자, 3번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요, 공탄이 수탄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설령 더 크다 할지라도, 이러면은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 곡선이 더 가파르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게 공급의 탄력성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더 작은 편이죠. 그래서 더 가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사업자의 총수입을 증대시킨다. 자, 사업자의 총수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사업자의 총수입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죠. 총수입은 비탄력적일 때는 이 아랫부분이죠. 탄력적일 때는 윗부분이죠. 여기가 단위 탄력적 1인 경우입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 총수입. 근데 여기는 수요 가격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가격을 내리는 것이, 인하시키는 것이 총수입을 증대시킨다. 틀렸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4번인가요?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한다. 자, 이게 아직도 그 완만하다, 가파르다 이거를 지금 잘 구별이 안 되는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뭐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가 하면 이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고요. 수량은 좌우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더 가파를수록 아닙니까? 자, 이렇게 A와 B가 있을 때 수량 변화가 더 큰 거는 B입니다. B. 수량 변화가 더 작은 것은 A입니다. A는 수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해요. 좌우로 변하는 폭이.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으니까 이렇게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때라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이 소리죠. 이렇게. 자, 이럴 때 가격 얘기를 하나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랬죠. 가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상하로 움직인다, 좌우로 움직인다. 가격은 상하로 움직인다. 그럼 상하로 움직이면 여기서 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은. 다음에 수량은 어떤 게 더 많이 변해요? 수량은 B가 더 많이 변하죠. 근데 여기서는 가격을 묻고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A를 따라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죠.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되어 있죠. 5번에.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다 틀렸고요. 다 틀렸고 뭐가 정답이에요? 2번인데 다 틀렸고. 자, 1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임대료 규제잖아요. 임대료 규제 1번에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임대인들이 충분히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죠. 충분히 임대료를 받을 수 없으면 임대인들은 공급을 줄이고요. 임차인들은 싼 값에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수요를 증가시키죠.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자, 문제는 요놈이에요, 요놈.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적어요. 자, 집을 구하기가 힘든다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까? 수요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들어요. 좁아지면은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게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 돼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 될수록 조세 증가는 더 쉽게 될 수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되죠. 선택의 폭이 많은 쪽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자들은 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조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보다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나머지 다 틀렸고요. 다음에 7번은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쉬운 계산 문제죠. P는 1000-QD, P는 400 플러스 QS 이렇게죠. 자, 이렇게 그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묻는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니까 요거는 좀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문제에서 뭐를 묻고 있나요? 자, 이렇게 써놓고요. 문제에서 균형량을 묻고 있죠. 균형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통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죠. 그래서 1000-QD 균형 상태에서는 같으니까 Q 그대로 쓰면 되고요. 400 플러스 Q 그대로 쓰면 되죠. 이게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넘어가면은 이게 이쪽은 600이 되고요. 이건 넘어가면은 2Q가 되죠. 그래서 Q는 300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균형량 그대로 300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에서 균형 가격을 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을 묻는 경우에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300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균형 가격을 물을 때에는 300을 다시 집어넣어서 700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조심하시라고요. 자, 이런 형태 조심하시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8번도 이거는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8번에 1번 지금 보시면 부동산은 부증성으로 인해 국지적 시장의 특성이 나타난다. 자, 이게 국지라는 말은 국지적이란 말은 어디서 단골 손님이요? 이거는 부동성에서의 단골 손님이죠. 부증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바로 틀린 거고요. 다음에 2번 부동산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죠. 정보 습득에 당연히 많이 발생하죠, 비용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여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도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그 가격 왜곡 현상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다. 4번이 옳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은 지금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 과잉 공급이요. 초과 공급. 네, 이쪽은 초과 수요요. 자, 이 일반 재화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에 남는 것으로 이쪽으로 이동시켜버리면 되죠. 근데 부동산은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공급 과잉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에 빨리 지으면 되겠죠. 빨리 지으면 되겠지만 빨리 짓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빨리 소진이 되면은 공급 과잉이 없어지겠죠. 근데 빨리 소진되지도 않아요. 이 부동산은 효용의 지속 기간이 깁니다. 길기 때문에 빨리 소진도 안 되고 빨리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옳은 거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은 다른 재화에 비해 부동산 거래에 법적 제한이 적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지가 않죠.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법적 제한이 많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9번. 자, 이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것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이거는 한 10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중요도입니다. 1번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지체 없이 정보를 가격에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는 옳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것도 맞죠. 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고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과거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하고,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틀렸죠. 3번에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앞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의 정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시대,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이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똑같은 수준의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다음은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정도도 좀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 실패 개념 워낙 중요한 파트입니다. 1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실패를 의미하는 옳은 표현이죠. 정부 실패를 의미하는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2번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며, 그렇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비경합성.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납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나타나고요. 이로 인해서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죠.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다라고 얘기하죠.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정보의 비대칭 또는 불완전 정보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그죠? 시장 실패 원인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 실패 원인에 외공불비하죠. 외공불비. 다음에 4번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란다. 외부 효과에 대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5번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 실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불가피하다. 자, 5번이 틀렸죠. 정부가 시장에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개입한다고 하죠.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은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개입하게 된다. 근데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시장 자율 조절 기능도 있다. 자율 조절 기능. 이 시장 자율 조절 기능으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코즈 정리라는 거예요. 코즈 정리.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하는 거죠. 재산권을 부여해서 이 재산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그 재산권을 일단 부여를 하면은 그 재산권을 팔지 안 팔지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개발권 양도제죠. 자, 이 개발권 양도제는 이것도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이죠. 시장 자율 조절 기능. 이것도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코즈 정리는 효율성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는 거죠. 자, 이 개발권 양도제는 1번에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 등으로 인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그렇죠.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주기는 주되 여기에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만큼 개발할 수는 있죠. 근데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뭘 사가지고 와야 된다? 여기 있는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개발되면 많이 개발될수록 이쪽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너무 과밀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개발권의 부여로 보상하고자 한다. 이게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사람들의 손실이죠. 이 사람들은 개발 가능하게 하고 이 사람들 개발 못하게 하면 이 사람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는데 그거를 개발권을 줘서 보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의 하나이다. 자, 요거는 그렇지가 않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것이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방법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아니다. 이게 정부가 제도는 마련하지만 이 개발권을 살지 팔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살지 팔지는 그 당사자들 마음이에요. 이거를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토지 소유권은 현재 이용권과 장래 개발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장래 개발권으로 분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장래 개발권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음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온다면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이제 규제가 제한된 지역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행은 하고 있지 않죠. TDR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도가 높죠. 왜냐하면은 이게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 제한은 하면서 보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12번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자, 여기서 1번은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수단의 하나이다. 그렇죠.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로서 직접 개입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개입을 하든
이쪽으로 개입을 하든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접 개입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수량 통제로서 직접 개입만 출제가 됐었고요. 가격 통제로 직접적 개입은 아직까지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개입. 둘 다 직접 개입입니다. 다음에 2번, 임대료 규제는 사회의 혼잡 비용이 증가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도 했었나요? 앞에 나왔었죠.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해요?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급은 감소한다 그랬죠. 이거는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집이 부족하게 되면은 집 구하기가 힘듭니다. 집 구하기가 힘들면은 이사를 가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직장이 옮긴다거나 이러면은 그 직장 근처로 집을 옮겨야 되는데 이 물량이 줄어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급 물량이 줄면은 주택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먼 곳에서부터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거죠. 장거리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이게 혼잡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 임대료 규제를 장기화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족이 심화되어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자, 이게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주택이 점점 더 많이 줄어듭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주택은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은 집이 부족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적어진 물량을 가지고 다퉈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웃돈을 얹어서 거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규제 임대료라면 요게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 요게 암시장 가격의 임대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암시장 가격이에요. 암시장. 그래서 요 차액을 뭐라고 해요? 차액을. 이걸 음성적 지불하죠. 웃돈을 얹어주는 그런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죠. 낮게 규제를 해야 효과가 있지. 임대료 규제는 높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에 임대료 규제 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할수록이라는 얘기죠. 자, 수요가 더 완만할수록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초과 수요는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규제를 할 때. 근데 수요가 더 완만해지면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초과 수요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마찬가지죠.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 여기까지 줄어들어요.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탄력적이라는 것이 수량 변화의 크기인데 줄 때는 많이 줄고요. 늘어날 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초과 수요 이만큼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든 공급이 더 탄력적이든 더 초과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12번은 지금 다른 건 다 맞고 4번이 정답이죠.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13번의 경우에는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기능 또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형평성 측면이죠. 형평성 측면은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 임대료를 상승시켜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보조 혜택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아무리 이제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요.
임차인들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주택이 부자가 되면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임대인들도 보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지금 육아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아보조 하는데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돈이 좀 덜 나오긴 하겠죠. 근데 누구도 혜택 보고 있어,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 혜택 보고 있죠. 그 보조 혜택을 보조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공급자들도 그 과정에서 이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3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게 한다. 그렇죠. 이건 뭐 앞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옳은 표현이고. 4번 임대료 규제를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12번의 4번 지문과 같은 맥락이죠. 12번의 4번에 이 임대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서 공급량이 증가할, 이게 틀렸잖아요. 아무 효과 없다고요.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5번. 5번은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이게 틀렸죠.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물량이 점점 더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든 이렇게 줄든 단기적으로는 많이 줄지 않아요. 임대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바로 임대주택을 때려 부시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 부작용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은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부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면 임차인들의 주거 이전이 촉진된다. 이거 틀렸죠? 주거 이전이 저하되죠.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앞에 이미 나왔지만 이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증가해요. 물량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집 구하기가 힘든다고요. 집 구하기 힘들면 주거 이전이 저하되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저가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당연히 그 보조받은 돈으로 더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 민간 건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생산자 보조 방식의 임대주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 임대주택이요. 건설은 누가 하고요? 건설은 민간이 하고요. 근데 공공 임대주택이요. 이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는 보조받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간접적 개입이죠. 간접적 개입입니다. 다음에 4번 정부의 임대료 보조로 인한 수요 증가는 임대료를 상승시켜 임대료 보조의 혜택이 임대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를 하게 되면은 수요자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5번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요거 주택법에 그런 내용이 있죠. 과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양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충족이 되니까 이제는 질적으로도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15번은 지렛대 효과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총 얼마를 투자해요? 총 1억 원을 투자하죠. 그래서 얼마의 수익이 생겨? 1,2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자, 이게 3천만 원은 지분으로 투자하고요. 7천만 원은 이자율 몇 퍼센트? 이자율 9%입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지렛대 효과를 묻죠. 지렛대 효과는 자, 이게 정해지래, 부해지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이 있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이 있죠.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더 클 때 이게 정해지래고 이 차이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부해지래는 이게 더 작은 거죠. 그럴 때도 이 지분 수익률에서 총 자본 수익률을 빼서 지렛 효과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총 자본 수익률은 비교적 쉽습니다. 예, 이게 바로 보이니까요. 1억에서 1200이니까. 요거는 12%죠. 근데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 투자액 얼마요? 3천이죠. 지분 투자액 3천에 대한, 자, 이 수익, 전체 수익이 다 내 것이 아니죠. 1200에서 뭐를 뺀 거? 지분 수익만 계산해야 돼, 지분 수익. 7963이죠. 630입니다. 그러면 3000분의 570이 되나요? 3000분의 570 하면은 19%죠. 0.19. 자, 그래서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서 요거 차이를 계산해야 되죠. 19에서 12를 빼면은 7%포인트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푸는 게 가장 표준적인 방법인데, 근데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싼 이자냐, 지금 이자율이 9%잖아요. 이자율이 9%면은 3%포인트 싼 이자죠. 3%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여기 몇 배가 뭐예요?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내 거는 3천, 남의 거는 7천, 3분의 7입니다. 그러면 내 거분의 남의 거. 3이 약분되죠. 약분되면 남는 거는 7%포인트죠. 예, 이게 바로 지뢰 효과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굳이 이거 계산해서 할 필요 없이 바로 7%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다음은 16번인가요? 위험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것도 틀리면 안 되죠. 이거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험의 전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 그리고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하는 방법,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민감도 분석,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 뭐 1번의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수익률이 동일할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 제외지 위험이 증가되는 거 아니죠? 2번 틀렸습니다. 위험을 증가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의 증가죠. 다음에 3번은 뭔가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자, 이거는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보수적 예측이죠. 보수적 예측. 다음에 4번은 모형의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가. 자, 이건 민감도 분석이고요. 민감도 분석에 대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5번은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크게 할인하여 유입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하는 방법,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하는 방법, 위험 증가, 위험한 투자 제외, 민감도 분석.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며 분산 투자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가 있죠.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위험이죠.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고요. 이런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거를 체계적 위험이라 하고요. 맞고요. 다음에 3번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이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가파르다. 이 무차별 곡선이 보다 보수적일수록 가파르죠. 이게 보다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이거 아래로 볼록이죠. 이게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거는 모두 다 위험 혐오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위험 혐오적. 그 중에서 얘는 보수적. 위험 혐오적인 사람 중에서도 공격적.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그렇죠? 요거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되는 거죠. 맞고요. 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 안의 위험을 측정해야 전통 맞죠? 위험을 이제 표준 편차나 분산이다. 맞고요. 3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에 18번은 화폐 시간 가치 계수인가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은 연금의 내가 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렸죠. 연금의 현가 계수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분의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이렇게 공식이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상수 역수이다. 현저 맞죠? 현저.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상수와 역수.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 계수는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자 매년 1원씩 하면 이렇게 써야 되죠. 매년 1원씩.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하게 되는 금액, 이때 달성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목돈이요, 푼돈이요? 목돈이죠. 언제 목돈? 미래 목돈. 그럼 연금 내가 계수가 필요하죠. 맞고요. 다음에 4번 저당 대부액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비율이라 한다. 맞죠? 원리금 균등에서는 이렇게 잔금비율을 계산할 수 있고요. 다음에 5번은 일시불끼리는 역수관계 맞죠? 예, 일시불 내가계수와 일시불 현가계수는 서로 역수관계 맞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인가요? 자, 19번은 지금 그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소득세율이 나와 있죠. 지금 소득세율이 나와 있다는 것은 소득세를 묻겠다는 의미죠. 이런 경우에는 이 계산식 옆에다가 별도로 순대이감을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세세 대상 소득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우리 가유순전후 하지 않습니까? 가유순전후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소득세율이 나왔죠. 이럴 때는 순대이감을 써놓고요.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계산한 후에 이 과세 대상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5번에 지금 영업소득세를 묻고 있죠. 자, 유효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능총 소득이 얼마인가요? 호당 임대료가 600이고요. 30호니까 30 곱하기 600만원 하면은 1억 8천이죠. 그 다음에 유효는 공실률이 5%입니다. 공실률이 5%면은 여기 5%죠. 그러면은 900만 원을 빼야 되죠. 1억 7,100만 원입니다. 이게 유효죠. 근데 지금 유효가 1억 6,200이라고 돼 있어서 틀렸죠. 이건 틀렸고요. 유효가 1억 7,100이고요. 다음에 유에서 순 내려갈 때 경비를 빼야 되죠. 운영 비용이 유효의 30%예요.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은 17100 여기에다 곱하기 0.7을 해야 되죠. 곱하기 0.7을 하는 거죠. 30%를 빼는 것을. 그럼 어떻게 돼요? 77이 49, 7일은 11, 1억 1970이요. 1억 1970만인데 1억 1300 말이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는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되죠.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7천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7천을 빼면은 7천 빼면 세전은 4,970이 나와야 돼요. 세전 4,970이 나와야 되는데 9,470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소득은 7,470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세전에서 세후 가려면 이걸 이제 빼야 돼. 이 세후가 나오겠죠. 자, 과세 대상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순이 얼마예요? 순이 11970이죠. 자, 11970이고 여기 대체충 당금 말이 없고요. 이자 지급분이 얼마예요? 융자이자 4,500인가요? 예, 융자이자 4,500이고요.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2,000이죠. 이자 지급분 빼야 되는 거죠. 빼는 겁니다. 2,000, 4,500을 다 빼면 6,500을 빼는 겁니다. 자, 여기서 6,500을 빼면은 일단 470, 끝에는 470이 되고요. 500을 빼니까 6,000을 또 빼면 5,470이죠.
과세 대상은 5,470입니다. 자, 5,470인데 과세 대상이 지금 7,470이었으니까 틀렸죠, 이것도. 자, 다음에 마지막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는 여기다 곱하기 0.3을 해야 됩니다. 자, 0.3을 하면은 3, 7, 2, 21, 2 올라고 3, 4, 14, 1 올라 3, 5, 16, 1,641만 원이네요. 예, 이게 맞네요. 영업소득세는 1,641만 원이다. 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풀면 되고요. 실전에 이것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고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20번은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죠. 단 할인율은 연 7%고요. 사업기간은 1년이요. 자, 이런 것은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300, 200, 150, 100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535, 여기가 321, 여기는 428, 여기는 267.5. 자, 이게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고요. 이게 현재 나가는 돈입니다. 자, 근데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7% 할인해야 됩니다. 7% 할인하면은 이게 500이 되고요. 1.07로 나누란 얘기죠. 1.07로 나누란 얘기입니다. 다 1.07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는 300이 되나요? 네, 여기는 300이 되고요. 여기는 400이 되고요. 여기는 250이 되나요? 현재 들어오는 돈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순현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빼는 거죠. 빼면은 200이고요. 여기서 빼면은 100이죠. 여기서 빼면은 250인가요? 여기서 빼면은 150인가요? 자, 이러면은 가장 큰 순서대로 된 거. C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A죠. D, B, C, A, D,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는 좀 시간을 달리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